내 나이 72, 평생을 시장 좌판부터 시작해 작은 식당을 일구기까지 잠 한 번 편히 자본 날이 없었지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서울 변두리에 2층짜리 번듯한 양옥집을 지었고 칠순 잔치 대신 그 집을 아들 내외에게 물려주듯 합가를 시작한 것이 벌써 3년 전의 일입니다. 남편은 아들이 장가가기 전 먼저 세상을 떴으니 이 집엔 저와 아들 영민이 그리고 며느리 혜영이 이렇게 셋이 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삐걱거렸던 것은 아니었어요. 며느리 혜영이는 싹싹하고 애교도 많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 모실게요. 영민 씨 혼자 두지 않으시고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잡고 눈물까지 글썽이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평생의 짝을 만났고 이제야말로 텅 비었던 이 집에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 찰 것이라 기대했지요. 하지만 그 기대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저녁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모처럼 영민이가 좋아하는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시장에 나가 일부러 통통하게 살이 오른 바지락을 한 봉지 사오고 텃밭에서 직접 키운 애호박과 풋고추도 숭덩숭덩 썰어 넣었지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뚝배기에서 풍기는 냄새만으로도 집안 가득 정겨운 온기가 퍼지는 듯 했습니다. 밑반찬도 몇 가지 새로 무쳤습니다. 도라지 무침,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모두 영민이가 어릴 적부터 제 손맛이라며 가장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얘들아, 저녁 먹어라. 제 목소리에 영민이가 먼저 터덜터덜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와, 엄마. 오늘 진수성찬이네. 아들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얼굴보다는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먼저 훑더군요. 이내 뒤따라 들어온 며느리 혜영이는 식탁을 보자마자 인상부터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또 찌개 끓이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거잖니. 너도 이리 와서 한술 뜨거라. 오늘 바지락이 아주 실하단다. 아유, 됐어요. 요즘 누가 이렇게 짜고 맵게 먹어요.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데요. 혜영이는 그렇게 말하며 식탁 의자에 앉는 대신 소파에 가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익숙하게 휴대폰을 꺼내 들더군요. 화면을 몇 번 두드리는가 싶더니 이내 활기찬 목소리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사장님. 여기 상도동인데요. 페퍼로니 피자 라지 사이즈 하나랑 치즈 오븐 스파게티 추가해서 갖다 주세요. 콜라는 제로 콜라로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상냥한 목소리가 어찌나 생경하게 들리는지 방금 전 제게 말하던 그 가시돋친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혜영이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도 같이 드실래요? 이 집 피자가 엄청 맛있어요. 배달 금방 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글부글 끓고 있는 뚝배기를 쳐다볼 뿐이었지요. 뚝배기 안에서 터지는 기포가 마치 제 속에서 들끓는 우라처럼 보였습니다. 아들 영민이는 제 눈치와 아내의 눈치를 번갈아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기 혜영아, 그래도 엄마가 정성껏 차리셨는데. 뭐가? 난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매일 이렇게 고염식으로 먹으면 성인병 온다고. 안 그래, 여보? 영민이는 그 말에 입을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제 어미의 건강을 염려한다는 며느리의 말에 토를 달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건 걱정이 아니라 비난이라는 것을요. 내 음식은 시대에 뒤떨어진 고염식이고 자신의 배달 음식은 세련되고
건강한 선택이라는 명백한 선긋기였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젊은 배달원이 커다란 피자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고소한 치즈 냄새와 토마토 소스 냄새가 구수한 된장 냄새를 집어삼키며 순식간에 온 집안을 점령했습니다. 혜영이는 신이 나서 피자 상자를 열고 영민이는 마지못해 제 앞에 놓인 밥공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찌개 맛있네. 아들은 변명처럼 한마디 던지며 된장찌개를 한 숟갈 뜨는 신용을 하더니 이내 며느리가 건네는 피자 조각을 냉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허겁지겁 피자를 베어 물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싹 가셨기 때문입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제 된장찌개와 정갈한 나물 반찬들, 그리고 그 옆에는 기름진 피자와 스파게티가 섬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저와 며느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말이지요. 그날의 저녁 식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의 정리는 식탁을 넘어 집안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며칠 뒤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어 나갔다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귀가한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낯선 냄새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새 가구에서나 나는 머리 아픈 화학 약품 냄새였어요. 거실로 들어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생을 우리 부부와 함께했던 짙은 갈색의 자개장과 푹신한 가죽 소파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번쩍이는 하이그롯이 장식장과 차가운 느낌의 회색 패브릭 소파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혜영이가 화난 얼굴로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짜잔,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어때요? 집안이 훨씬 넓어 보이고 세련되졌죠? 선물이라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 소파는 영민이가 어릴 적 펄쩍펄쩍 뛰다 넘어져 입술이 터졌던 기억이 묻어있는 물건입니다. 팔걸이 한쪽에는 그때 생긴 작은 흠집이 아직도 선명했지요. 저 자개장은 혼수로 해온 유일한 가구로 남편이 매일같이 깨끗한 헝겊으로 닦아 윤을 내던 그의 손때가 묻어있는 유품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원래 있던 소파랑 장은 어디 갔느냐? 아휴, 어머님도 그런 촌스러운 걸 아직도 찾으세요? 너무 낡고 색도 칙칙해서 제가 중고앱에다 팔았어요. 돈도 꽤 쳐주던데요? 그걸로 2세 가구 사는데 보탰잖아요. 완전 이득이죠. 며느리는 정말로 자기가 잘한 일이라도 되는 양 가슴을 펴고 말했습니다. 제 추억과 역사가 고작 몇만 원에 팔려나갔다는 사실보다 촌스럽다는 한마디로 제 인생을 재단해버린 며느리의 그 오만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내가 뭔데 내 물건에 손을 대. 누구 허락을 받고 이걸 팔아. 결국 저는 언성을 높이고 말았습니다. 제 고함 소리에 놀란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이내 눈꼬리를 내리며 서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영민이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영민이에게 달려가 팔에 매달렸습니다. 여보, 나 좀 봐요. 내가 어머님 생각해서 낡은 가구 바꿔드리고 집안 분위기 좀 화사하게 만들었더니 어머님이 나한테 소리를 지르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 능청스러운 연기에 기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영민이는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일단 제 아내부터 감싸고 돌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혜영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닐 텐데. 집이 환해지고 좋구먼. 환해지고 좋아? 영민아, 저 소파랑 장이 어떤 건지
너는 잊었어? 내 아버지가. 알아, 엄마. 아는데 언제까지 옛날 물건만 붙들고 살 거야. 그리고 솔직히 손님들 오시면 좀 창피하기도 했어. 혜영이가 큰맘 먹고 바꾼 건데 엄마가 이렇게 화내시면 어떡해. 혜영이도 다 우리 가족 좋으라고 한 일이잖아. 아들의 입에서 나온 창피했다는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내 추억이, 남편의 흔적이 아들에게는 그저 창피한 과거일 뿐이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제 아들이기 이전에 저 여자의 남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등 뒤에 숨어보란 듯이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그날 밤 저는 차갑고 낯선 새 소파에 앉아 텅 빈 거실을 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집은 분명 더 넓어지고 밝아졌지만 제 마음이 머물 곳은 한 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합가하며 아들 내외에게 매달 주는 돈이 있었습니다. 집 관리비와 공과금 그리고 새 식구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 원. 영민이 월급은 두 사람의 저축과 용돈으로 쓰라 하고 집안의 큰 살림은 모두 제 돈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제가 평생 일군 재산이니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저는 점차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며 다니던 작은 회사를 그만두었지요. 이유는 어머님을 모셔야 하니까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저를 위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청소나 빨래는 가사도우미를 썼고 음식은 배달시키거나 외식을 했으니까요. 그녀의 하루는 주로 필라테스, 피부 관리, 그리고 친구들과의 브런치 약속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잔뜩 상기된 얼굴로 외출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누가 봐도 알만한 명품 브랜드의 쇼핑백이 들려 있었지요. 어머님, 저 왔어요. 그녀는 쇼핑백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큰맘 먹고 가방 하나 질렀어요. 예쁘죠? 상자 안에는 반짝이는 금장 로고가 박힌 검은색 가죽 가방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콩나물값 100원을 깎으려 실랑이를 벌일 때 그녀는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질렀다고 표현하는군요. 돈이 어디서 나서 그런 걸 샀느냐.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차갑게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제 반응이 불쾌하다는 듯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어머님은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거 영민 씨 돈으로 산 거 아니에요. 제 돈 주고 산 거예요. 제 돈. 그녀는 제 돈이라는 말을 유난히 강조했습니다. 결혼 전에 모아뒀던 제 비상금이요. 저도 이 정도는 쓸 수 있잖아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노트북을 켜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며칠 전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해준 300만 원은 이미 통장에서 깨끗하게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요. 법적으로는 그 돈이 며느리의 통장으로 들어갔으니 제 돈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지요. 저는 가만히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식당 주방의 뜨거운 불 앞에서 튀는 기름에 대고 무거운 그릇을 나르느라 마디마디가 굵어진 투박한 손. 이 손으로 설거지를 하고 나무를 묻히고 때로는 흙을 만지며 벌어들인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저렇게 쉽게 아무런 가책도 없이 한낱 사치품으로 변해버린 현실을 마주하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이 집을 처음 지었을 때 저는 저 창문을 통해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미래에 태어날 손주들과 함께 웃음꽃을 피우는 미래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 남은 것은 온기 잃은 식탁과 텅 빈 추억의 자리, 그리고 내 돈으로 산 명품 가방을 흔들며 내 돈이라고 외치는 낯선 여자뿐이었습니다.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깨져버린 독에 저는 계속해서 물을 붓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 그만해야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내 인생의 마지막 존엄마저 저들에게 헐값에 팔아넘기기 전에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 결심이 제 안에서 차갑고도 단단하게 굳어지기 시작한 바로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아들 영민이는 회사 동기들과의 저녁 약속이 있다며 늦는다고 했고, 며느리 혜영이는 거실에서 소파와 한 몸이 되어 이어폰을 낀 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저는 일찌감치 방으로 들어와 자리에 누웠습니다. 낮 동안 겪었던 일들로 마음이 소란스러워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애써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집안의 불편한 공기로부터 잠시라도 도망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얕은 잠과 현실의 경계를 헤매던 중 저는 왼쪽 종아리에서 시작된 기묘한 감각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잠결에 다리가 조금 저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어요. 자세를 바꾸기 위해 다리를 조금 움직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종아리 근육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딱딱한 돌덩이처럼 뭉쳐지며 안쪽으로 격렬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흑! 저도 모르게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저림이 아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종아리 살을 움켜쥐고 비트는 듯한 날카로운 쇠꼬챙이로 근육 섬유질 하나하나를 쑤시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통증은 순식간에 발목을 지나 발가락 끝까지 번져나갔습니다. 발가락들은 제멋대로 오그라들어 펴지지 않았고 종아리는 눈으로 보기에도 울퉁불퉁하게 굳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지요. 평생 이런 고통은 처음이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며 뜨거운 솥에 팔을 대었을 때도, 무거운 짐을 나르다 허리를 삐끗했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건 제 몸의 일부가 온전히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져 저를 공격하는 듯한 본능적인 공포를 동반한 통증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어릴 적 어른들에게 들었던 대로 쥐가 나면 코에 침을 바르라는 말이 떠올라 혀를 내밀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굳어버린 다리를 펴기 위해 손을 뻗어 발가락을 잡아당기려 했지만 손이 닿는 것만으로도 살을 찢는 듯한 아픔에 비명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침대에서 굴러떨어지다시피 바닥으로 내려와 벽에 다리를 올려보려 했지만 다리는 이미 제 몸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감각이 없었습니다. 고요한 집안에 저 혼자 고통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절망적으로 만들었어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째깍째깍. 그 소리가 마치 제 고통의 시간을 재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아무도 모르게 밤새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건 아닐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혜영아,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통으로 잔뜩 쉬어버린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요. 예, 혜영아, 나 좀 보자. 몇 번을 더 목이 터져라 외치고 나서야 방문 밖에서 마지못해 끌리는 듯한 슬리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칵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혜영이는 잔뜩 귀찮다는 표정으로 문에 기댄 채 서 있었지요.
한쪽 귀에는 여전히 이어폰이 꽂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저 드라마 보고 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은 채 식은 땀을 뻘뻘 흘리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났어.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구나. 제발 이 상황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영이는 제 처참한 몰골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쥐가 나요? 에이, 어머님.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의 투정을 대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꾀병도 참. 아까 저녁 때 멀쩡히 걸어 다니시는 거 다 봤어요. 갑자기 무슨 쥐가 나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꾀병이라니. 이살을 애는 듯한 고통이 제멋대로 뒤틀리는 이 다리가 연기란 말인가. 아니다, 정말이야, 너무 아프다. 얘야, 제발 병원이라도. 말을 채 잇지 못했습니다. 고통과 함께 치밀어 오르는 서러움과 분노에 목이 메었기 때문입니다. 혜영이는 제 애원을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오기는커녕 문고리를 잡은 채로 몸을 돌릴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영민 씨도 없고 하니까 심심하셔서 그러시나 본데 저 피곤해요. 어머님도 이만 주무세요. 그러다 내일 아침에 멀쩡하게 일어나시면 민망하시잖아요. 그것이 그녀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민망이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그녀에게 제 고통은 그저 관심을 끌기 위한 서툰 연기이자 내일 아침이면 민망해질 한바탕 소동에 불과했던 겁니다. 덜컥 야속하게도 방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는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지옥에 며느리는 드라마와 웃음이 있는 천국에 남겨졌습니다. 저는 닫힌 방문을 보며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그보다 더한 차가운 무언가가 제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배신감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애써 외면하고 부정해왔던 진실이 그날 밤 며느리의 조롱 섞인 웃음과 함께 제 눈앞에 명백한 실체로 드러난 것이지요.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다. 그저 늙고 귀찮은, 때로는 관심을 갈구하는 시어머니라는 이름의 짐짝일 뿐이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에게 더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살아야겠다. 내 힘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야겠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기기 시작했습니다. 뒤틀린 왼쪽 다리가 바닥에 끌릴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격통이 전해져 왔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방안 협탁 위에 놓인 내 손때 묻은 휴대폰이었습니다. 한 뼘, 또 한 뼘. 평소라면 단 몇 걸음이면 닿았을 거리가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의 냉기가 제 뺨과 무릎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드디어 협탁 다리에 손이 닿았습니다. 저는 협탁을 붙잡고 위태롭게 몸을 일으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움켜쥐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익숙한 배경화면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영민이의 결혼사진. 하지만 그 사진 속에서 제게 상냥하게 미소 짓던 며느리의 얼굴이 지금은 악마의 그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숫자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119 종합상황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족에게 외면당한 절망의 순간에 생면부지의 타인이 내민 손길이었습니다. 저 다리에 쥐가 났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서요. 어르신, 당황하지 마시고
주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금방 출동하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시 후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단단하게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쿵쿵쿵. 구급대원들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거실에서 TV를 보던 혜영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누구세요?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윽고 현관문이 열리고 몇 명의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서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네. 신고라니요? 저희 집 아닌데요? 혜영이의 당황한 목소리. 바로 그때 제가 방문을 열고 기어나갔습니다. 제 모습을 본 구급대원들과 며느리의 표정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걱정이, 며느리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당혹감이 서려 있었지요. 그녀는 소파에 앉아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 안에서 고통으로 사투를 벌이는 동안 그녀는 저 유명 연예인의 우스갯소리에 웃고 있었을 겁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한 젊은 구급대원이 달려와 제 상태를 살피고는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대원은 혜영이를 향해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맞으십니까? 어머님 상태가 이런데 왜 신고하지 않으셨죠? 혜영이는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는 꾀병인 줄 알고 라며 말끝을 흐릴 뿐이었지요. 그 순간 저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지면서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나갈 것이다. 아니, 저들을 내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내 남편과 나의 피와 땀이 서린 이 집에서 나를 짐짝 취급하는 저들을 완벽하게 지워버릴 것이다. 구급차의 문이 닫히고 차는 병원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동네 풍경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분노와 함께 서늘한 해방감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쥐는 제게 고통과 함께 마지막 경고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신호를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의 밤은 길고도 소란스러웠습니다. 의사는 제게 급성 근육 경련이라며 심한 탈수와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간단한 처치와 함께 수액 주사를 맞는 동안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제 머릿속은 앞으로의 계획으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지요. 더 이상 망설임이나 미련은 없었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가장 확실하고 조용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이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저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하니 영민이가 초조한 얼굴로 거실을 서성이다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연락도 안 되고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얼굴에서 진심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등 뒤로 혜영이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요. 어머님, 어젯밤에는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정신이 없었나 봐요. 다리가 그렇게 아프신 줄 정말 몰랐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진심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 앞에서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는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혜영이를 그리고 영민이를 한번 쳐다본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혜영이도 사과하잖아요. 영민이가 제 뒤를 따라오며 말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 뒤 소리 없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것이 저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집에서 유령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말을 걸어도 단답으로 끊거나 아예 못 들은 척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도 부엌에 나가지 않고 방에서 미리 사둔 빵이나 과일로 간단히 끼니를 때웠지요.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고 위태로워졌습니다. 혜영이는 처음에는 제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과일 드세요. 어머님, 이 차 한번 드셔보세요. 혈액순환에 좋대요 하지만 저는 그 어떤 호의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이나 원망보다도 더 단단하고 높은 벽이 되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며느리는 점차 지쳐갔고 이내 제 앞에서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이미 그들과의 감정적인 교류를 완전히 끊어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작정하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나 아들에게는 바람 좀 쐬고 오겠다는 짤막한 말만 남겼지요. 제가 향한 곳은 집에서 버스로 한참 떨어진 동네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자니 곧이어 익숙한 얼굴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 여사, 아니, 순자 언니, 이게 얼마만이야. 저와는 처녀 시절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오랜 친구이자 이 바닥에서는 잔뼈가 굵은 베테랑 부동산 중개인인 오 사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앉자마자 제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전화 목소리부터 심상치 않더니만 저는 긴 말하지 않았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을 한번 훑어본 뒤 목소리를 낮춰 본론을 꺼냈습니다. 오 사장, 나 부탁이 있어. 내 집 상도동 그 2층 집 말이야. 그거 팔아야겠어. 오 사장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 그 집을 팔아? 내가 평생을 바쳐서 지은 집을? 영민이네랑 같이 사는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팔아야겠어. 아무도 모르게 아주 신속하게. 아들 내외는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처리해줘. 기간은 딱 한 달 줄게. 가격은 시세보다 조금 낮아도 상관없어. 가장 빨리, 가장 조용히 끝내주는 사람을 찾아줘. 제 단호한 말투에 오 사장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물었습니다. 언니, 대체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속이라도 썩여? 저는 그제야 그날 밤 있었던 일을 덤덤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쥐가 났던 일, 꾀병이라며 비웃던 며느리의 얼굴, 혼자서 119를 불렀던 일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오 사장의 얼굴은 분노로 벌개졌습니다. 세상에 그런 천하의 몹쓸.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언니. 걱정 마. 이 오선영이가 언니 자존심 제대로 찾아줄게. 한 달 안에 아무도 모르게 귀신같이 처리해 놓을 테니까. 언니는 그냥 몸만 챙기고 있어. 오랜 친구의 그 말 한마디가 지난 며칠간 제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를 조금이나마 걷어내는 듯 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이미 복수의 첫 단추가 성공적으로 깨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 다음 날 저는 제 평생의 주거래 은행인 K은행의 PB센터로 향했습니다. 예약을 하고 찾아가자 말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 직원이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박순자 고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김민규 과장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 명의로 된 모든 예금, 적금, 펀드, 그리고 보험까지 제 평생의 자산이 담긴 목록이었습니다. 김 과장님, 제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여기 있는 제 모든 자산을 제 아들 이영민과 며느리 김혜영이 단 1원도 손댈 수 없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김 과장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전문가의 얼굴로 돌아와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객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특정인 증여나 상속이 불가능한 신탁 상품으로 자산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또는 해외 법인 계좌를 이용하거나. 저는 그의 전문적인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제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모든 금융상품의 명의를 재확인하고 인감과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특히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던 제 명의의 가족 신용카드를 즉시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큰 금액이 결제될 예정일 겁니다. 결제가 시도되면 승인 거절 사유를 카드 도난 신고 접수로 처리해 주실 수 있나요? 김 과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제 단호한 눈빛을 보더니 이내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힘없는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내 자산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온 당당한 주체였습니다. 집이라는 물리적인 성과 금융이라는 보이지 않는 성, 이 두 개의 철옹성을 쌓아 올리는 작업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그 성벽 아래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들의 낙원이 영원할 것이라 믿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비밀스러운 계획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평온해 보이던 집안에는 미세한 균열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소리를 감지한 것은 저뿐이었지요.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자신들이 서 있는 땅이 꺼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 사장의 작전은 실로 치밀했습니다. 그녀는 집을 보러 올 사람들을 철저하게 위장시켜 저희 집으로 보냈습니다. 첫 번째 방문객은 오래된 교회 후배라는 명목으로 찾아온 중년의 부부였습니다. 어머님, 친구분이세요? 혜영이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현관에서 손님을 맞는 저를 보고 마지못해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응, 옛날에 교회 같이 다니던 동생 내외야.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왔다기에 차나 한잔하자고 했어. 저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 사장에게 미리 언지를 받은 부부는 능숙하게 연기를 펼쳤습니다. 와, 선배님. 집이 정말 좋네요. 남양이라 해가 잘 들어서 그런지 따뜻하고 구조도 시원시원하게 잘 빠졌어요. 남편 되는 사람은 마치 건축가라도 된 것처럼 벽을 툭툭 두드려보고 창문 샤시를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아내 되는 사람은 부엌으로 들어가 싱크대 수압을 확인하고 붙박이장의 문을 열어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지요. 혜영이는 그들의 노골적인 집 구경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친구분들은 남의 집 구경하는 게 취미신가 봐요? 꼭 집 보러 온 사람들처럼 샅샅이 훔네요. 그녀는 제게 들으라는 듯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으며 대꾸했지요. 오랜만에 좋은 집 보니 신기해서 그러는 거겠지. 너는 차나 한 잔 내오너라. 며칠 뒤에는 내 텃밭 가꾸는 걸 도와주는 조경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단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당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줄자로 거리를 재고 담벼락의 상태와 일조량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사모님,
이쪽 담장에 금이 좀 갔는데 장마 오기 전에 보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는 마치 정말로 조경 상담을 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말하며 집의 하자까지 체크하는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잦아지는 낯선 이들의 방문에 짜증이 늘었지만 그것이 집을 팔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세상에서 시어머니는 그저 자신의 안락한 삶을 뒷받침하는 배경일 뿐, 이런 대담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주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결전의 날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거실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 혜영이가 씩씩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명품 핸드백을 소파 위로 집어 던지며 제게로 곧장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뭐가 말이냐? 저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제 평온한 태도가 그녀의 분노에 더욱 불을 지핀 모양이었습니다. 카드요, 카드. 어머님 명의로 된 가족 카드요. 제가 오늘 백화점 가서 친구들이랑 신상 코트 하나 사려고 결제하는데 글쎄 카드가 정지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도난 신고가 들어왔다고요. 제가 거기서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아세요? 혜영이는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했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의기양양하게 카드를 내밀었다가 망신을 당했을 그녀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읽던 책을 탁 소리나게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지요. 그래, 내가 정지시켰다. 네, 내가 정지시켰다고. 이제 그만 쓸 때도 되지 않았니? 혜영이는 잠시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늘 자신의 요구라면 마지못해라도 들어주던 시어머니가 자신의 가장 큰 무기인 돈줄을 스스로 끊어버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어머님이 왜요? 제가 어머님 돈 막 쓴 것도 아니잖아요. 막 쓰지 않았다고? 내가 지난달에 내 돈이라며 사온 그 가방은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내가 주는 생활비는 밥만 먹고 살라고 주는 돈이 아니야. 내 사치품 사라고 주는 돈은 더더욱 아니고. 제 논리정연한 반박에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듯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그때 퇴근하고 돌아온 영민이가 이 험악한 분위기를 보고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또? 엄마, 혜영이한테 또 왜 그러세요? 또라니요. 마치 제가 늘 며느리를 못살게 구는 사람이라도 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혜영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영민이에게 달려가 울먹였습니다. 여보, 어떡해. 어머님이 내 카드를 정지시키셨어. 나 백화점에서 도둑 취급당했단 말이야. 영민이는 한숨을 푹 쉬더니 제게로 와 말했습니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카드를 정지시키세요. 혜영이 체면도 있는데. 다시 풀어주세요. 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싫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만 알아두어라. 제 서늘한 눈빛에 아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 며느리의 분노에 찬 고함과 아들의 어쩔 줄 몰라 하는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드디어 반격의 포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 아들 영민이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잦은 외출, 누구와 하는지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통화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며느리의 카드를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정지시켜버린 제 단호한 태도. 이 모든 것이 예전의 어머니와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겠지요. 하루는 제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영민이가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볼 일이 좀 있다. 요즘 부쩍 외출이 잦으시네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세요? 병원 가시는 거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염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 염려의 진위를 의심하는 법을 배워버렸습니다. 몸은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날 이후로 엄마가 너무 변하셨어요. 저희한테 뭔가 단단히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제가 뭘 잘못한 거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사과할게요. 아들은 제발 저와의 관계를 예전으로 돌리고 싶다는 듯 간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법입니다. 저는 옥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거울 속에 비친 아들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건 너희와의 관계가 아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정리하는 중이다. 그러니 너는 내 가정이나 잘 지키거라. 내 아내가 더는 백화점에서 망신당하는 일 없도록 말이야. 제 말은 아들의 가슴에 차가운 못이 되어 박혔을 겁니다.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집을 나서는 제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지요. 현관문을 닫고 나오며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혼란스러워하라. 너희가 내게 주었던 감정들을 이제 너희가 고스란히 돌려받을 차례이니.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고 그 끝에는 무엇이 있을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밝았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제게는 치밀한 계획을 완성하는 시간이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 내외에게는 그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지루한 일상의 반복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안이함이 제 계획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지요. 그날 아침 오 사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에 차 있었습니다. 언니, 계약 끝났어. 잔금까지 전부 입금됐고 오늘 오전에 법무사 통해서 등기 이전까지 완벽하게 끝냈어.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언니 집이 아니야.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의 피와 땀이 서린 집이 내 손을 떠났다는 사실에 시원섭섭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큰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수고했다, 선영아. 정말 고맙다 짧은 인사를 남기고 전화를 끄는 저는 곧바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미리 계약해둔 도심 근교의 한 실버타운이었습니다. 최신식 시설에 의료센터와 다양한 문화시설까지 갖춘 곳이었지요. 규모는 예전 집보다 작았지만 오롯이 저 혼자만의 공간이라는 사실이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최종 사인인을 하고 열쇠를 건네받았습니다. 작지만 반짝이는 그 열쇠의 감촉이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막을 올릴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집에 있는 주말 오후를 실행일로 잡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영민이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고 혜영이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은 채 잠을 자는 모양이었습니다. 평화롭다 못해 나태하기까지 한 그 풍경 속으로 예정된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딩동. 누구세요? 피자 안 시켰는데. 영민이가 귀찮다는 듯 몸을 일으키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연 아들의 얼굴이 의아함으로 물들었습니다.
문 밖에는 스피드 용달 이사라는 문구가 선명한 조끼를 입은 인부 4~5명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누구신데요? 이삿짐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거실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불렀다. 네, 엄마가요? 이삿짐 센터는 왜요? 아들과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며느리의 얼굴에 똑같은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인부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건 손대실 필요 없고 2층 제 방에 있는 짐만 전부 싸주시면 됩니다. 옷가지부터 가구까지 하나도 빠짐없이요. 제 말에 인부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텅 빈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올라갔고 곧 2층에서 물건을 포장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어렴풋이 깨달은 듯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어디 가세요? 이사는요? 혜영이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들이 얼마 전에 새로 사들인 차가운 회색 소파에 우아하게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다리를 꼬며 그들을 올려다보았지요. 글쎄다. 내가 어디 가는 걸까? 제 여유로운 태도에 두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쿵, 쿵, 쿵. 제 옷장과 서랍장, 침대까지 제 역사가 담긴 물건들이 차례차례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그들의 심장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1시간 남짓 지났을까요? 제 방은 말끔하게 비워졌고 제 모든 살림살이는 이삿짐 트럭에 실렸습니다. 이삿짐 센터 팀장이 제게 다가와 작업 완료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고비를 넉넉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인부들이 모두 떠나고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나태한 정적이 아닌 폭풍전야의 숨막히는 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거실 테이블 위에 하얀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턱짓으로 그것을 가리켰습니다. 열어보거라. 영민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혜영이도 그 옆에 바싹 붙어 봉투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봉투 안에는 2 종류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집의 소유권이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음을 증명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집주인 명의로 발송된 건물명도 요구 통지서였습니다. 즉, 1달 내로 집을 비우라는 법적인 퇴거 통보였지요. 이게 뭐야? 영민이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습니다. 혜영이는 서류를 몇 번이나 다시 읽어보더니 이내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 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집을 팔아요? 저희랑 상의도 없이 집을 팔다니 이게 말이 돼요. 저는 그녀의 분노를 차가운 미소로 받아쳤습니다. 상해? 내가 왜 너희와 상의를 해야 하지? 이 집은 내 평생을 바쳐 지은 내 집이고 내 소유였다. 그리고 이제는 엄연히 다른 주인이 있는 남의 집이지. 너희는 그저 내 집에 잠시 얹혀 살던 세입자나 다름없었고, 어머니, 그리고 혜영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날 밤의 기억을 상기시키듯 제 다리를 툭툭 쳤습니다. 내 다리 쥐가 꾀병이라며? 그 정도 통찰력이 있는 너희라면 1달 안에 새로 살 집 정도는 너끈히 구할 수 있겠지. 안 그러니? 그날 밤 그녀가 내게 던졌던 조롱을 저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혜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시퍼렇게 변해갔습니다. 1달 주마. 그 안에 이 집에서 너희 물건들 깨끗하게 치우고 나가거라.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얼굴을 볼 가치도 없다는 듯 뒤돌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엄마, 제발요. 잘못했어요. 엄마. 아들이 절규하며 제 뒤를 따라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자 시원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미리 불러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아들과 분노에 차 어쩔 줄 몰라 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사님, 출발해 주세요. 택시는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점점 작아지는 집과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 대신 통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한 가장 완벽한 독립선언이었습니다. 택시가 부드럽게 코너를 돌자 내 평생의 일터이자 안식처였던 그 2층 양옥집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깊게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는 여전히 엄마 제발이요 라고 외치던 아들의 절규와 분노에 차 어쩔 줄 몰라 하던 며느리의 얼굴이 어른거렸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폭풍이 지나간 뒤에 하늘처럼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후회나 미련 같은 감정은 조금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종기를 마침내 제 손으로 짜낸 듯한 그런 서늘하고도 명징한 후련함만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내 아들이라는 세 글자가 떠 있었지요. 저는 잠시 그 글자를 내려다보다가 아무렇지 않게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고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아예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변명도 뒤늦은 후회도 저를 흔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제가 떠난 그 집에서는 아마 한바탕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제 상상 속에서 며느리 혜영이는 처음에는 분노로 날뛰었을 겁니다. 미쳤어. 저 늙은이가 진짜 미쳤어. 라며 새로 산 값비싼 소파 쿠션을 집어 던졌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하지만 그 분노는 이내 현실적인 공포로 바뀌었을 겁니다. 당장 한 달 안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 명백한 사실 앞에서 그녀는 닥치는 대로 전화를 걸어댔을 겁니다. 아마 가장 먼저 저와 거래했던 오 사장에게 연락했겠지요. 사장님, 저희 어머님이 집을 파셨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사기 계약 아니에요? 당장 취소해 주세요. 그녀는 그렇게 빽빽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저와 신의를 쌓아온 오 사장은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사모님, 모든 거래는 집주인이신 박순자 여사님의 뜻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중개인으로서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부동산에서 길이 막히자 이번에는 은행의 김민규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한 것 같으니 거래를 막아달라고 혹은 대출이라도 알아봐 달라고 애원했겠지요. 하지만 이미 저와 모든 이야기를 끝낸 김 과장은 규정대로 원칙대로 응대하며 그녀의 모든 요구를 거절했을 겁니다. 그렇게 모든 문이 제 앞에서 닫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혜영이의 분노의 화살은 어김없이 제 아들 영민이에게로 향했을 겁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남자답게 당신 엄마 하나 휘어잡지 못해서 우리가 이 꼴이 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빌빌대니까 저 늙은이가 우리를 우습게 보고 이런 짓을 하는 거잖아. 말 조심해. 그래도 우리 엄마야. 엄마, 다리에 쥐 좀 났다고 자식들을 길바닥에 내쫓는 그런 엄마도 있어?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아마 두 사람은 서로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퍼부으며 싸웠을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사랑과 믿음은 돈과 집이라는 안락한 토대가 사라지자마자 이토록 쉽게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이었던 게지요. 그들의 마지막 발악은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려 저를 매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새로 이사한 실버타운의 제 아파트에서 짐을 풀다 말고 전화를 받았지요. 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방금 영민이한테 전화 왔는데 언니가 애들을 집에서 내쫓았다며? 길에 나앉게 생겼다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던데. 대체 무슨 일이야? 동생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지난 몇 년간의 일을, 그리고 그날 밤의 사건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음성에는 분노나 흥분 대신 차가운 사실만이 담겨 있었지요. 다리에 쥐가 나 고통스러워하는 저를 꾀병이라며 조롱하고 문을 닫아버린 며느리의 이야기, 그 와중에도 아내는 감싸고 돌며 제 마음을 후벼 팠던 아들의 이야기를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들려온 동생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후레자식들이 있나? 언니, 그걸 지금까지 어떻게 참고 살았어? 그러게 말이다. 잘했어, 언니. 아주 잘했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잘한 일이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오죽했으면 언니가 평생을 바친 집까지 팔았겠어. 혹시라도 마음 약해져서 다시 받아주거나 하면 절대 안 돼. 알았지? 동생은 오히려 저보다 더 격앙되어 며느리와 아들을 향한 험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진심을 알아주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아들 내외는 다른 친척들에게도 전화를 돌렸겠지만 제 동생을 통해 전후 사정을 전해 들은 그 누구도 아들 내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이제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 된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며 하늘이 아름다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떠나온 그 집에서는 지금쯤 두 사람이 서로를 핥히고 원망하며 절망의 첫날 밤을 보내고 있겠지요. 하지만 이쪽의 하늘은 이토록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판 것은 낡은 집이 아니라 저를 올가매던 지긋지긋한 불행 그 자체였다는 것을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소리 없이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지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기분 좋은 나른함이 저를 감쌌지요.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가자 통유리창 너머로 잘 가꿔진 정원과 멀리 보이는 산의 능선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예전 집에서는 며느리의 취향이라며 암막 커튼을 쳐놓아 아침에도 어두컴컴하기 일쑤였는데 이곳에서는 온 세상의 빛을 제가 다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 새로 산 예쁜 찻잔에 커피를 내렸습니다. 구수한 커피 향이 작은 아파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탁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니 비로소 제가 온전히 해방되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아침부터 며느리의 기분을 살필 필요도,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은 뭘까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저 자신을 되찾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오랜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친구들이 집에 오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어머님, 친구분들 오시면 집안일만 늘고 시끄러워요라며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냈기 때문에 저도 친구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지요. 여보세요? 나 순자야. 순자? 박순자. 아이고, 이게 누구야? 몇 년 만이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친구들은 제 전화에 마치 잃어버린 가족이라도 찾은 것처럼 반가워했습니다. 저는 그 주 주말 친구들과 도심의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니 희끗희끗한 머리에 주름은 늘었지만 여전히 고운 얼굴을 한 친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자마자 하나도 안 늙었네. 라는 거짓말을 하며 소녀처럼 웃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자기 일처럼 분개하고 때로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순자야,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라도 내 인생 찾아서 정말 다행이다. 친구들의 따뜻한 위로와 지지에 저는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남편 흉도 보고 자식 자랑도 하고 새로 나온 드라마 이야기도 하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입가에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삶의 활기를 되찾은 저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실버타운 내 문화센터에 붙어 있는 강좌 목록을 훑어보다 수묵화 그리기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릴 적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꿈도 꾸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첫 수업날 하얀 화선지를 마주하고 붓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지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먹을 갈고 쭈뼛거리며 첫 획을 긋는 순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빠져들었습니다. 붓의 움직임에 따라 번져나가는 먹의 농담을 보며 제 마음속의 시름도 함께 번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난초를 치고 대나무를 그리며 저는 오롯이 제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제 서툰 그림을 보고 있으니 비록 삐뚤빼뚤했지만 제 손으로 무언가를 창조해냈다는 사실에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중요한 결심을 하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집을 팔고 남은 돈은 제 노후를 보내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액수였습니다. 이 돈은 제 피와 땀의 결정체였지만 동시에 저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돈이기도 했습니다. 이 돈을 그냥 묵혀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고 싶었어요. 저는 그날 밤 저를 위해 출동해 주었던 소방서에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노후 소방 장비를 교체하는 데 써달라며 적지 않은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저를 응대하던 젊은 소방관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지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사는 지역의 독거노인 지원센터를 찾아가 추운 겨울을 보낼 어르신들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제 신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요. 며칠 뒤 지역 신문 한 구석에 얼굴 없는 독지가 소방서와 이웃의 온정의 손길이라는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오려내어 제 수첩에 고이 붙여두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탐냈던 그 돈이 이제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누군가의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데우는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통쾌하고 완벽한 복수가 또 있을까요? 저는 제 선택에 무한한 만족감을 느끼며 비로소 완전한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제가 새로운 삶의 기쁨을 만끽하는 동안 아들 내외는 가파른 추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식은 동생을 통해 혹은 저를 찾아왔던 오 사장을 통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물론 좋은 소식일 리가 없었지요. 한 달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그들은 새 집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의 집값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 명의의 집에서 안락하게 살 때는 미처 몰랐던 현실이었지요. 아들의 월급만으로는 전세는커녕 번듯한 월세 하나 구하기도 벅찼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사 날짜에 쫓겨 예전 집의 절반도 안 되는 햇볕도 잘 들지 않는 낡은 빌라의 반지하 방으로 쫓겨나듯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오 사장의 말에 따르면 이삿날 며느리의 얼굴은 그야말로 가관이었다고 합니다. 곰팡내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축축한 방을 보며 이게 사람 사는 집이야? 난 여기서 단 하루도 못 살아. 라고 악을 쓰며 울부짖었다더군요. 그녀에게 집이란 늘 볕이 잘 들고 깨끗하고 넓은 공간이어야만 했을 겁니다. 자신의 남편이 그 정도는 당연히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믿었겠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제 능력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자 두 사람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매일같이 아들에게 바가지를 긁어댔다고 해요. 당신이 벌어오는 그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는 택도 없어. 내가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다 당신이 무능해서 벌어진 일이야. 처음에는 아들도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조금만 참아줘라며 며느리를 달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지요. 며느리의 불평은 끝이 없었고 아들도 점차 지쳐갔습니다. 결국 그들의 싸움은 서로에 대한 비난으로 번졌습니다. 그럼 너는 뭐 했는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면서 사치 부릴 줄만 알았지. 애초에 내가 우리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잘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어. 그들의 사랑은 철저히 조건부였습니다. 안락한 집, 풍족한 생활비, 걱정 없는 미래. 그 조건들이 사라지자 사랑이라는 포장지는 속절없이 찢겨나가고 그 안에 이기심과 탐욕이라는 민낯만이 흉하게 드러난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제 평화로운 일상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실버타운 아파트의 현관 인터콤이 울렸고 화면에는 낯익지만 낯선 얼굴이 비쳤습니다. 수척하고 지친 얼굴의 아들, 영민이었습니다. 제 주소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그는 끈질기게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인터콤을 통해 그를 1층 로비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 집 안으로 들이지는 않았지요.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우리 사이의 거리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자 로비 소파에 초조하게 앉아있던 영민이가 저를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몇 달 사이에 아들은 깡마르고 얼굴빛도 거무죽죽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여긴 어쩐 일이냐? 제 차가운 목소리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우물쭈물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엄마 돈 좀. 결국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10만 원만 아니 5만 원이라도 좀 빌려주세요.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거의 기어 들어갈 듯 작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분노나 연민과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손으로 키운 아들이,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할 어른이 늙은 어미에게 찾아와 쌀쌀 돈을 구걸하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저는 지갑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영민아, 내 가정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다. 바로 너다. 엄마 알아요. 아는데 정말 딱 한 번만. 아니,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내 손으로 벌어서 내 아내와 너를 먹여 살려라. 힘들고 고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게 어른이고 그게 가장이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저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 몇 푼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의지와 책임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돈을 줘버리면 아들은 영원히 제게 기생하며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 어린아이로 남아있을 겁니다. 아들은 제 단호한 태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모습을 보지 않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저는 흔들리는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위한 저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비록 아프고 고통스럽겠지만 이 시련을 이겨내야만 제 아들이 진짜 어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돈을 빌려주지 않은 그날 이후 아들은 한동안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제 마지막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어떤 선택을 할지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제 일장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어미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리 쉽게 끊어지는 것은 아니더군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날 이후 아들은 정말로 달라지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초라한 학력과 경력으로는 번듯한 직장을 구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닥치는 대로 일거리를 찾아 나섰다고 해요. 그가 선택한 일은 야간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밤새도록 전국의 택배가 모이는 거대한 물류센터에서 쉴 새 없이 컨베이어 벨트 위로 쏟아지는 상자들을 분류하고 트럭에 싣는 고데기로 소문난 일이었지요. 평생 책상에 앉아 편하게만 살아온 아들에게 그 일은 지옥과도 같았을 겁니다. 밤낮이 뒤바뀐 생활, 살을 애는 듯한 육체적 고통, 온몸을 짓누르는 극심한 피로. 그는 매일 밤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땀 흘려 번 돈으로 겨우 쌀을 사고 밀린 월세를 내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밤샘 근무를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아들은 차가운 반지하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그 순간 그의 오른쪽 다리에 예고 없이 끔찍한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가 그날 밤 겪었던 것과 똑같은 극심한 다리 경련이었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딱딱한 돌덩이처럼 뭉치며 안쪽으로 격렬하게 뒤틀리는 고통, 발가락이 제멋대로 오그라들고 다리 전체가 마비된 듯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아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을 구르며 신음했다고 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제가 겪었을 고통을, 자신이 꾀병이라며 가볍게 치부해버렸던 그 고통이 얼마나 지독하고 무서운 것이었는지를 그는 자신의 살이 찢어지는 아픔을 통해 온몸으로 뼈저리게 체험한 것입니다. 어둡고 차가운 방 안에 홀로 내버려진 채 고통에 몸부림치며 그는 제가 느꼈을 외로움과 절망감까지도 고스란히 느꼈을 겁니다. 그 순간 아들은 바닥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육체적 고통 때문만이 아닌 뒤늦게 밀려온 처절한 후회와 죄책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의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밤새 밖에서 고생하며 벌어오는 돈에도 며느리 혜영이의 사치와 허영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친구들과 만나 비싼 커피를 마시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일을 나가기 전 혜영이는 미리 싸놓은 여행 가방을 그의 앞에 내던졌습니다. 나 더 이상은 당신이랑 못 살아. 이 지긋지긋한 쥐구멍에서 인생 썩힐 수 없다고. 혜영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소리긴. 이혼하자는 소리지. 당신 어머니 돈 없으니까 당신은 그냥 껍데기야. 아무 능력도 없는 빈털털이라고. 알아? 며느리는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악독한 말들을 가시처럼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이미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암시했습니다.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 자신이 원하던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남자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값비싼 명품 가방 하나만을 챙겨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곰팡내 나는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텅 빈 방에 혼자 남겨진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고 합니다. 안락했던 집, 늘 자신의 편일 거라 믿었던 어머니, 완벽한 아내라고 생각했던 여자.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주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는 비로소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말만 믿고 어머니를 방치했던 어리석음, 어머니의 희생 위에 자신의 안락을 쌓아 올렸던 이기심, 가장으로서,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그 모든 역할에 실패했다는 처절한 자각. 자신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에 몸서리치며 통렬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습니다. 제 새로운 보금자리에는 이제 완연한 평화가 자리 잡았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에 물을 주고 오전에는 문화센터에 나가 붓을 잡았습니다. 먹을 갈 때 느껴지는 묵직한 향기와 화선지 위로 붓이 스치는 소리는 제 마음을 더없이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후에는 오랜 친구들과 만나 뜨끈한 밥을 나눠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거나 아파트 단지 내의 헬스장에서 가볍게 땀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역사 드라마를 보다가 스르르 잠이 들곤 했지요. 그 지옥 같던 집에서 나오기 전까지 저는 제 삶의 마지막 페이지가 그저 희미하게 바래져 가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는 아직 쓰이지 않은 새하얀 페이지가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그 페이지들을 하루하루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이야기로 정성껏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소식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든 그것은 이제 그들의 몫이지 제 몫이 아니었으니까요.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무심코 우편함을 열어보았을 때 다른 우편물들 사이에 껴있는 낯선 편지 봉투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규격 봉투가 아닌 동네 문방구에서 파는 듯한 평범한 흰 봉투. 그 위에는 제 이름과 주소가 조금은 삐뚤빼뚤한 그러나 정성을 다해 꾹꾹 눌러 쓴 듯한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아주 작게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봉투를 집어들고 아파트로 올라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봉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누가 보낸 것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대로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마땅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손은 제 의지와는 다르게 조심스럽게 봉투의 입구를 뜯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서는 곱게 접힌 편지지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학생 때나 쓰던 줄이 쳐진 편지지였습니다. 저는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따라 옆에 두고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영민입니다. 역시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문장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변명이나 넋두리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구차한 요구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고백과 뒤늦은 참회만이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100번, 1000번을 말씀드려도 모자랄 만큼 저는 어머니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밤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다 새벽녘에 다리에 끔찍한 쥐가 나서 바닥을 굴렀던 날의 이야기를요. 그는 그것이 자신에게 내려진 천벌과도 같았다고 썼습니다. 비명을 지를 힘도 없이 차가운 방바닥에서 홀로 고통과 싸우며 비로소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을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요.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처절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어머니께서 고통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오만함이었다는 것을요. 어머니는 제게 늘 강하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역시 아플 수 있고 외로울 수 있는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제 안락과 편안함을 위해 어머니의 희생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제 눈시울이 저도 모르게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은 혜영이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내의 철없는 투정을 말리지 못했던 나약함, 그녀의 말에 동조하며 어머니께 상처를 주었던 비겁함, 가장으로서, 아들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무책임함. 그는 자신의 잘못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록하며 스스로를 벌하고 있었습니다. 편지의 곳곳에는 잉크가 번진 자국이 있었는데 그것이 눈물 자국이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들은 자신의 근황을 짧게 전했습니다. 혜영이와는 이혼했고 지금은 물류센터 근처의 작은 고시원에서 지내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지요.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그저 이 편지를 통해 제 마음속의 죄를 조금이나마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다시는 어머니 앞에 나타나 실망시켜드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는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의 먼 산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을 휘젓던 분노와 배신감의 폭풍은 이미 오래전에 멎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있던 차가운 앙금마저 아들의 뜨거운 눈물이 담긴 이 편지에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물론 이 편지 한 통으로 지난 세월의 상처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용서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저는 아들이 마침내 고통스러운 성장의 첫걸음을 내디뎠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꺼두었던 예전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번호를 찾아
아주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말 오후 저는 아들과 집 근처의 작은 칼국수 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일부러 제 아파트로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오롯이 저만의 성역이었으니까요. 몇 달 만에 마주한 아들의 모습은 편지 속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작업복으로 보이는 낡은 점퍼에 손마디는 거칠고 투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주눅 들거나 비굴한 눈빛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고된 노동과 자기 성찰을 거친 사람에게서나 볼 수 있는 단단하고 맑아진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만 먹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후루룩 면발 넘어가는 소리만이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저였습니다. 일은 할 만하냐? 네. 힘은 들어도 땀 흘리고 버는 돈이라 마음은 편합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밥은 굶지 말고 잘 챙겨 먹어라. 네, 어머니. 우리의 대화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들추어내거나 미래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마주 앉아 따뜻한 국물을 넘기는 것으로 서로의 존재를 조용히 확인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식사를 하는 내내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지만 저는 그가 얼마나 이 시간을 고마워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아들은 저를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손을 저어 거절했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저는 미리 준비해온 작은 쇼핑백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반찬 몇 가지 만들었다. 버리지 말고 밥이랑 잘 챙겨 먹어라. 쇼핑백 안에는 작은 반찬통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쇠고기 장조림, 고소하게 볶은 멸치볶음, 그리고 새콤하게 무친 오이 무침. 공교롭게도 제가 쫓겨나던 날의 전전날 아들을 위해 만들었다가 며느리에게 타박을 받았던 바로 그 반찬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쇼핑백을 받아들고는 그 안에 든 반찬통을 보고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영민아, 저는 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널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다. 내가 내게 준 상처는 이 반찬 몇 통으로 밥 한 끼로 사라질 만큼 가볍지 않아. 아마 평생 내 가슴에 남아있을 게다. 하지만 내 힘으로 내 2발로 서서 살아가려는 내 모습은 지켜보겠다. 그러니 다시는 쌀 떨어졌다는 소리 하지 마라. 구차하게 살지 말고 내 인생을 당당하게 책임져라. 그게 내가 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제 앞에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는 그렇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한번 토닥여준 뒤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제 보금자리인 아파트를 향해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아들이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제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자의 관계는 예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제 일방적인 희생과 아들의 의존으로 세워졌던 낡은 관계는 이미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폐허 위에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각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멀리서나마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는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일 겁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저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찾아온 완전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저의 통쾌한 복수는 누군가를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길고도 아팠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제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하루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저는 그 어떤 내일도 두렵지 않습니다.